서울에서 어머니와 딸 등 일가족 4명이 20일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꺼번에 실종된 이들은 어머니 김 씨와 22살, 20살, 그리고 14살의 세 딸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통해 2월 18일 밤 김 씨 집에서 가방을 옮기는 남자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 목격을 했어요. 가방을 옮기는 거를 엘리베이터 내에서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갖다가 본 사람이 있어요. 이호성 4번 타자. 볼 카운트는 원나싱. 허용한 거 외에는 내 모네의 실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CCTV 속 남자는 한때 명문 프로 야구단에서 4번 타자로 이름을 알렸던 이호성 씨였습니다. 도대체 가방의 정체는 무엇이며 내 모녀는 어떻게 된 것일까?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째, 경찰은 이호성 씨를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그날 오후 한강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남자 사체 한 구가 발견됩니다. 이호성이 익사체로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신원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은 밤 전남 화순의 한 교회 공동묘지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차에서 봤던 이거 비닐가 맞이요 가방? 땅속에 묻혀있던 가방은 모두 4개. CCTV에 남자가 끌고 갔던 문제의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머니 김 씨와 세 딸의 시신이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망 김현숙, 정진아 및 정혜아는 사인이 경부 압박 등의 질식사로 판단되었으며 큰딸 정선아는 수의 둔기에 의하여 머리를 가격당하여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이 동반된 고도의 머리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국과수에선 한강에서 발견된 이호성의 사체에 대한 부검도 있었습니다. 사인에 관한 부검의의 1차 소견은 익사입니다. 사체 경직도로 판단한 것은 새벽 3시경으로 판단했습니다. 유력한 살해용의자 이호성의 시신에서는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호성은 내 모녀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3월 3일 날 산문상 과정에서 이호성이 이놈을 중앙내로 처음 드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사귀는 사이다. 실종 사흘 전 2월 15일 김 씨는 트렁크를 들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을 해약해 모두 현금으로 찼습니다. 자신의 정기예금 1억 7천만 원을 해약해서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불상자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해서 그 돈을 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 3천에서 3,500만 원씩 분산 예치하였습니다. 그날 찾은 현금 1억 7천만 원은 닷새뒤 치러야 할 전세금 잔금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을 트렁크에 담아 밖에 대기하고 있던 흰색 승용차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월 17일 밤 김 씨는 퇴근하기 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직원들에게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실종 당일인 18일 오전 김 씨는 다시 시중은행 5곳을 돌며 현금을 모두 인출합니다. 그것이 외부 사람들이 본 김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김모 여인하고 또 둘째 딸하고 셋째 딸은 평상복 집에서 편하게 입는 차림이었고 큰 딸은 외출복 입은 상태. 그리고 그날 밤 9시 20분부터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김치집을 들락거리며 몇 차례에 걸쳐 큰 가방을 카트에 끌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 가방들은 화순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녁 11시경 어머니 김 씨의 휴대전화로 누군가 큰딸과 통화를 합니다. 당시 큰딸은 학교에서 뮤지컬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종로 일대에서 마지막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큰딸은 언제 어디에서 살해된 것일까? 큰딸 저 바지 같은데 보니까 이런 잔디 이거 있잖아, 이런 이파리 이런 것이 다 바지에 묻어 있더라고. 풀 이파리가. 그런 거 보면은 그 실내에서 살해된 것이 아니고
시리에서 살해된 거 같고 거기 또 제일 많이 발환했나 제일 그 상처가 크고 좀 피가 많이 흘렀더라고. 큰딸의 휴대전화 신호가 다시 잡힌 것은 19일 새벽 5시 40분경 전남 화순의 한 야산에 위치한 기지국이었습니다. 이미 새벽 4시 10분 김씨 소유의 흰색 승용차가 화순 쪽으로 오고 있었고 다시 7시 19분 화순 읍내로 진입한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화순에서 이호성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장님한테 받은 전화 메모해놓은 놈을 전화기로 걸니까 나무 있는데 그래서 백색 SM5에서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가서 땅을 조금 팔 건데 제가 연장을 안 가져왔습니다. 필요한 연장을 사갖고 출발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씨가 자신의 차에는 인부들을 태우지 못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차를 아무도 못 타고 혼자만 탔었고 지민만. 그래서 차 뒤쪽을 놓고 봤을 때 검정색 자석용 가방 그것들이 많이 쌓여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검정색 저 자석류가 저렇게 많이 있지. 이호성이 탄 차를 따라 인부들이 간 곳은 교회 공동묘지. 그곳에서 그는 길가에 구덩이를 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구덩이가 깊이가 1.5m, 길이가 2m, 폭이 1m 정도로 파주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표지선 그것을 세운다고 해서. 땅이 얼어있어 구덩이를 파는 작업은 꽤 오래 걸렸는데 11시까지 2시간가량 일한 뒤 인부들은 후한 일당을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흰색 승용차는 화순을 벗어납니다. 그 이호성이 나타난 곳은 광주 시내. 이곳에서 그는 이모 여인을 만납니다. 14시경에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이모 씨를 만나서 현금 5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형님 통장에 입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건넨 현금은 실종 당일 김 씨가 은행을 돌며 찾은 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파트 주차장에 김 씨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사라지는 남자의 모습이 다시 한번 CCTV에 담깁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일산 경륜장에 나타난 이호성은 애인이던 차여인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일산 경륜장에서 차 모 씨와 만나서 21시 30분경 광주로 간다며 출발을 했습니다. 3월 8일 토요일에는 가방 3개와 편지 하나, 5천만 원 입금된 이모 씨의 우리은행 통장을 주면서 4천만 원은 차 모 씨 통장에 입금을 부탁했고 1천만 원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모 씨가 내모녀 실종 사건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 씨가 깊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3월 9일 이호성은 늦은 밤 차여인과 성수대교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신 그는 차여인을 택시에 태워 돌려보낸 후 혼자 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이호성으로 보이는 남자가 김 씨 집에서 가방을 옮기는 모습이 CCTV에 잡힙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지하 주차장에서 김 씨의 차를 주차하고 사라지는 남자가 CCTV에 포착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과연 동일인일까? 제 느낌은 좀 달라 보이는데. 진중하고 예, 자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좀 표현상이 모르지만 좀 이게 촐랑거리는 느낌이거든요. 동작 자체가 좀 가벼워 보이죠. 예, 가벼워 보이죠. 팔다리 움직임 자체가 보수 기질이나 이런 사람의 움직임 같지는 않고 범행에 사용한 차량만 이호성 씨의 부탁을 듣고 서둘러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놔주고 돌아온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범행 전체에 대해서 같이 알고 있거나 계획하거나 같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부에 대해서만 어떤 도와준 그런 어떤 종범 형태의 공범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있다라는 확정은 아직 없다. 김 씨 가족이 살해된 그날부터 이호성은 매우 빡빡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미리 짜여진 스케줄을 소화하듯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후 처리를 해나갑니다. 특히 화순 안매장터에서 인부들을 돌려보낸 뒤 이 씨가 머문 시간은 불과 30분.
그 시간 동안 과연 이 씨 혼자 사체를 묻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아니 이게 돌부터 빼고 실제로 경찰이 사체를 찾아냈을 때 구덩이 속에 혼자서는 둘 수 없는 큰 돌들 때문에 발굴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걸 끄집어 내야만이 사체를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다 놀랐다니까. 얼핏 봐도 혼자 들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제 우리 그 힘 좀 잘 쓰는 형사들 둘이가 들었는데 둘이 두 사람이 들어낼 정도로 한 80kg 정도 무게고. 과연 이 돌들은 모두 혼자 힘으로 메우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날 뭐 같이 온 사람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아요. 네, 없었어요. 네, 없었고 진술했던 것처럼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도 한 번도 없었고 주차장에 딱 2대 있었으니까 우리가 타고 갔던 차하고 이호성 씨 차하고. 그 공범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묻으러 올 때 혼자 왔겠습니까? 여럿이 와서 묻었겠지. 이제 다른 공범이 있었다면은. 그럼에도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남습니다. 이호성은 자살 전 형과 친구에게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속에 사건과 관련한 단서가 있지 않을까? 평범하게 잘 부탁한다, 잘 처리해줘라 하는 그런 다른 뭐 어떤 죽음과 관련된 그런 동기는 없었습니다. 통상 자살하기 전 누군가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심경을 털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유서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이유를 설명하기 싫었을 수도 있을 거다. 뒷일을 잘 부탁한다 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더 걱정스러운 일이었고, 자기가 이미 저지른 그 범행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성은 사기 수배자로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현금 1억 7천만 원은 이 씨를 위한 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네 모녀가 살해된 후 그 돈 중 1억 원은 이호성이 유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종자로부터 나온 금액이 거의 지인들한테 일부 많이 흘러 들어간 것을 보면은 돈을 자기가 필요해서 쓰고 죽이지 않으면은 계속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달림을 자기가 없애기 위해서 아마 극단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만을 노린 것이었다면 가로채고 잠적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네 모녀를 모두 살해한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이 본인에게 매우 큰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억 7천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엄마, 비의 여성뿐만 아니라 그 딸들까지 모두 다 살해를 했어야만 했다는 것은 좀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문에 만나본 지인들 역시 그의 범행 동기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걸 왜 죽였는가는 모르겠다.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돈이 뭐 50억 막 몇십억 이렇게 관계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 1억 얼마 갖고 의미가 뭐 있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 허용한 것 외에는 프로야구에서 4번 타자로 이름을 날리다가 은퇴한 이호성은 2001년 광주에서 웨딩업을 시작해 사업가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마사회가 순천에다가 진출한다고 하니까 순천에다 마사회 건물을 집시다 해가지고 순천 역전 앞에다가 그 땅을 24억 5천만 원 딱 현찰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경마 사업을 위해 땅을 사서 건물까지 짓기 시작했지만 지역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마사회 측에서 끝내 사업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마사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4년을 넘게 끌어버리니까 부도 안 날 사람 없죠. 결과적으로 이자에 사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능땡이같이 불어가고 270억이나 되었어요. 큰딸을 제외하고 집안에서 살해된 세 모녀의 사이는 경부 압박 질식사. 이들 사체에선 범인의 범행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 양상이 다르다고 했지만 사실은 크게 봐서는 다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오래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에 제압을 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손, 팔, 다리, 가슴 뭐 이런 데에 크게 상처가 없는 것. 흉기의 공격이 한 번이나 두 번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그런 걸 봐서는 유형이 비슷한 종류의 살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체는 얼굴이 옷가지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확실하게 사망을 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얼굴을 가리는 행동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서로 면식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살인 행위 후에 그 피해자들의 얼굴을 좀 보기가 불편하거나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둘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김 씨를 살해한 이 씨가 범행이 발각될까 봐 자신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딸들까지 살해하게 된 것은 아닐까? 4명을 살해했던 걸로 봐서 뭐 갑자기 살인 의지를 가졌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고요. 애초부터 살해 의지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 씨가 며칠 동안 여행을 가자고 하는 등 살인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 가방을 그 점포도 확인해놓고 또 가방도 사고 또 운반용 그 손수레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 전화도 하고 한 것으로 봐서는 그 사전에 어떤 범행을 계획하고 뭐 치밀하게 그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씨는 왜 선친묘소 근처를 남매장 장소로 선택했을까? 눈에 잘 띄지 않게는 했고, 자기만이 아는 장소를 택했고, 그런 것을 보면 좀 은밀하게 그 피해자들의 시신을 유기한 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 모르는 비면식범들이 사체를 유기하는 그런 장소와는 좀 다르죠. 그런 의미가 큰 장소에 가서 그 피해자들을 유기했다는 것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그렇게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죄책감을 좀 회복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모녀 비살 사건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다중살인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씨의 행보는 기존의 다중살인자와 달랐습니다. 다중살인이 종료된 이후에 바로 근접한 시간에서 살인과 자살이 연속성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다중살인이 발생한 시점과 자살한 그 시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당히 격리되어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씨가 증거를 없애고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자살할 계획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 것일까?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본인이 경찰의 수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 결국은 생을 포기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살아서 맞닥뜨릴 용기와 자신감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살 직전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차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원해서 한 일이 아니고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일단은 개입이라는 표현 자체는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의 범행에 대한 그런 정당화 내지는 합리화가 필요했던 것처럼 들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왜 그런 범행을 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알 외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오윤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과 함께 두 사건 속에 숨겨진 범죄자들의 심리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분석해볼 사건은 뭔가요? 예, 오늘은 이제 2008년도에
발생됐던 그 이호성 사건이라고 그 사건과 이제 그로부터 10년 뒤에 발생됐던 2018년에 강진 사건이라고 그 두 개 사건을 놓고 공통점 그리고 이제 그 공통점으로 보이는 가운데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차이점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살인 사건은 저도 그때 기억하는 게 저도 야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호성 선수를 기억을 해요. 해태 타이거즈가 한창 그 전성기 시절에 4번 타자였잖아요. 은퇴하고 잊혀져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서 상당히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진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뭐 방송을 하지는 않았지만 용의자 자살을 하고 시신이 나오고 이런 뭐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때 제보를 내고 뭐 제보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건인데 요 두 사건을 교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분석하실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게 좀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이호성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호성 살인 사건부터 좀 사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호성 사건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발생된 사건인데요. 이전에 그 유명한 야구 선수에서 이미 은퇴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사업가로 성공을 했었죠. 네, 사업가로 일시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성공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금전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호성이 그 알고 있던 그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과 그 여성의 그 세 딸, 그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전남 화순에 그 시신을 안매장했어요. 나중에 그 시신을 발굴해 보니까 처음에 3명은 실내복, 뭐 잠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집안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큰딸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그 일 이후에 만나서 차에서 살해를 하고 그 시신들을 서울에서부터 화순까지 옮겨서 이제 안매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날 본인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이호성 살인 사건과 좀 우리가 비교해 분석해 볼 강진 살인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 이호성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10년이 지난 2018년에 발생이 된 사건인데 이 유력한 용의자인 그 김 씨가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의 딸이 여고생이 있었어요. 또 이제 그 이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용돈도 자주 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이제 귀엽게 대했었는데 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제의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래라고 제의를 했을 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여고생이 부모들에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야, 나 사실 아르바이트 간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했었고요. 좀 특이한 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것이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나 혹시 그 실종되거나 없어지면 경찰에 신고해줘? 뭐 이런 식의 그 농담 비슷하게 흘렸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를 가는 길에? 가기 전에요.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결국 피해자를 이제 유인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살해를 하고 시신을 뭐 옷을 다 벗기고 머리를 깎인다든가 하는 이런 그랬어요? 네, 이런 행동들 굉장히 엽기적인 그런 행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는 자기 집으로 와서 피해자의 소지품이라든가 이것을 자기 집 앞마당에서 다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시치미를 뚝 떼고 자기 집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어머니가 주위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하게 되죠. 그때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친구가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제안해서 거기에 이제 간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직접 집에 찾아오니까 뒷문으로 나가서 바로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그 시신이 그 다음날 아침 사건 바로 다음날? 네. 발견됨으로써 그것도 역시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의 시신은 쭉 찾지 못하다가 사건 일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견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이호성 사건이나 그 강진 사건 둘 다 그 유력 용의자가 자살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 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거네요? 그렇죠.
2008년과 2018년 그 10년의 간극을 두고 벌어진 두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볼 텐데 처음 이야기해볼 특징이 뭔가요? 이 두 개 사건이 계획범죄라는 거죠. 계획범죄다. 네, 범행을 시작을 하기 이전부터 나는 범행을 하고 난 뒤에 저 사람들 또는 이 사람을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실행했다는 거죠. 두 사건 다요? 네. 살해라고 하는 그 시점을 놓고 이전에 있었던 그 여러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호성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일이 있기 얼마 전부터 이 여성의 그 예금을 뽑아가지고 다른 은행에다가 또 예치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또 찾아서 현금화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는 여행을 갈 거다. 어디 2-3일 놀러 갔다 온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더 안심하고 이제 기다린 거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에 나왔던 혈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잉크를 뿌린다든지 해서 현장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그 움직임을 있었고요. 또 이제 미리 뭐 비닐이라든가 가방을 다 준비를 해요. 시신을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시신을 옮기는 것이 또 CCTV에 포착이 된단 말이죠. 그걸 보게 되면 이거는 이미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마치 여행 간다고 했으니까 여행 가방 자연스럽게 그걸 다 고려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살해를 염두에 둔 그 계획 범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강진 사건 같은 경우는요 유력한 용의자 김 씨와 그 피해자의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친구 관계를 유지를 했었어요. 오래된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죠.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제외할 때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이 유력한 용의자 김 씨의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르바이트 하는 거를. 만약에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었으면 그 사람은 범행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식당에 범행하기 며칠 전에 피해자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같이 식사하자고 불러요. 네. 저는 그걸 아주 의미 있다라고 봤거든요. 셋이 식사한 자리를? 식사한 거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뭘 확인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봅니다. 그 딸에게 아르바이트를 가는 것을 제외했는데 남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보통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용돈을 받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기 부모에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정말 고맙다. 우리 딸 아르바이트 시켜줘서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자기는 안 하는 거죠. 안 하거나 정말 아르바이트 시켜주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굉장히 계획적이죠. 만약에 강진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아르바이트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영구 미제 사건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 씨가 자기 친구의 딸을 불러낼 때 뭐가 없어졌냐면 통장하고 도장이 없어졌어요. 누구의 통장? 그 여학생의 통장과 도장이 없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건 가출과 연관을 시킬 수 있어요. 실종됐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외출할 때 어디 나갈 때 통장하고 도장 들고 나가는 학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시신을 처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보게 되면 머리를 깎이고 옷을 완전히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발견됐을 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확정 지을 수 없는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시신이 발견됐을 때 그 피해자 유가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우리 딸이 아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네. 왜냐면 머리가 다 깎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집에서 쓰는 전기 그 이발기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살해를 염두에 두고 했었던 그런 그 범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좀 완전 범죄를 꿈꿨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강진 사건 같은. 강진 사건은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예요. 이호성 사건 같은 경우는 완전 범죄라고 우리가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어떤 부채가 200억 이상이 이제 문제가 돼서 지속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피해자로부터 본인이 은행에서 그 인출한 그 돈의 액수가 2억이 넘지가 않았단 말이죠. 1억 몇천이었는데 그것을 일부는 자기 그 친척에게 넘겼고 일부는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내연녀에게 돈의 일부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뭔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강진 사건하고는 좀 다른 것이 그 여성을 포함해서 나머지 그 딸들과 같이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거죠. 강진 사건과 이것은 완전 범죄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는 조금 그 결이 좀 다르죠.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 여성은 내가 이 범행을 저지르면 내가 범인이라는 게 밝혀질 거다. 라는 걸 알고도 이걸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본인의 그 극단적 선택까지 계획을 한 거라면 그걸 포함하는 완전 범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전체적인 플랜이 나중에 최종적인 극단적 선택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고. 네. 이호성 사건과 강진 살인 사건 두 사건의 두 번째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시신을 어디에 유기하거나 매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사건 다 시신을 유기하거나 매장을 했던 그 장소가 본인의 부모님 산소 근처라고 하는 점이죠. 부모가 묻혀 있는 그 무덤 근처에다가 유기를 한다라는 사건을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흔치 않잖아요. 흔치는 않죠. 흔치는 않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미래에 있어서의 행동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거든. 과거의 경험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묘소니까 그쪽을 자기가 따라가서 뭐 이렇게 매장하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학습 효과. 즉 다시 말해서 그쪽에서 자기 부모의 그 시신을 묻는다든지 장례식을 했었던 그런 경험.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것처럼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이 범행 수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그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그 경험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2018년도에 환경미화원이 자기 동료를 살해를 했는데요. 시신을 처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담당하는 그 구역에 시신을 마치 쓰레기 봉투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미리 갖다 놓죠. 갖다 놓고 이제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미리 갖다 놓은 그 시신을 그 쓰레기 차에다가 싣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동료에게 좀 같이 들자. 그래가지고 거기다 싣고 바로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각을 시켜버려요. 완전 범죄를 위한 거죠. 그런 것도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그 경험적 요소가 내가 여기다가 실는 모든 것들은 다 소각로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죠.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거보다도 더 좀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모 근처에 자기가 그 시신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신을 부모가 옆에서 좀 이렇게 뭐 돌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는 것은 아닐까. 왜 그러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인천에 있는 그 노래방 주인이 손님을 살해해서 또 매장을 뭐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자기 부모 근처에 뭐 매장을 하고 한 것은 아닌데 그 시신을 처리한 그 장소에 가가지고 제사를 3번인가 4번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이 좀 편하게 하려고 죽게 만들었지만 뭐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크게 원한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한 그런 그 행동들도 있단 말이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그 시신들을 자기 부모 근처에다가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는 유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익숙했다. 과거에 그런 어떤 그 학습의 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그 부모와 같이 이렇게 묻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네요. 부모 묘소 근처에 묻었다는 부분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적으로 꼽히는 마지막 특징은 아무래도 둘 다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일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뻔뻔하고 이적인 인물일 것 같은데 의외로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호성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굉장히 알려진 그런 그 야구 선수였고 인기가 대단했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미 그러한 그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의 칼날이 자기를 갖다가 점차적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을 했을 텐데 만약에 본인이 거기에서 검거가 된다면 그 얼마나 큰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본인으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호성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의 최종적인 그 결말을 본인이 이미 예견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강진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결말을 즉 극단적 선택을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 완벽한 완전 범죄를 추구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날 적발이 돼버렸잖아요. 황급히 도주하는 모습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 집 후문에 CCTV를 자기가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 찍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 씨의 극단적 선택은 자기의 완전 범죄가 완전히 반전돼서 뒤집어져 버렸다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느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다면 본인이 만약에 검거가 됐을 때는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너는 친구의 딸을 범행 대상으로 했느냐, 그 이전부터 그렇게 했느냐, 머리는 왜 깎였느냐,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이제 발생됐던 초등생들 그 실종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와 연관돼서 또 본인에게 또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사람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본인이 검거됐을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또 이 두 사건이 똑같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그 극단적 선택에 대한 결정을 이호성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전에 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강진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찾아오고 전화가 오고 했을 때 그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유력 용의자가 자살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차이가 그런 차이점이 있겠네요. 돈 때문에 일가족 4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이호성 그리고 자신의 친구,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 씨. 이 두 사건 모두 이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잊혀져 가고 있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데 이번에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호성 사건 같은 경우는 4명의 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이 됐고 또 강진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또 피지도 못한 그런 그 어린 그 여학생이 또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인데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건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만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건들에 대해서 그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와 그 유사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예컨대 아까 강진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피해 여학생이 자기 친구에게 혹시나 뭐 실종되면은 경찰에 신고해줘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본능적으로 본인이 그 당시에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관계를 맺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뭐 좀 이상한 징후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좀 때로는 이렇게 한 번씩 그 좌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됐지만 이런 사건들이 그냥 나중에 좀 시간이 그 경과함에 따라서 다 잊혀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을 도출시킴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알 외전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날카로운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